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 건축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여행. 오늘은 이제 87번째로 성소피아 성당의 두 번째인데 오늘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의 1편으로 로마 건축의 특징인 돔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로마 건축의 두 번째 특징인 바실리카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까지 돔과 바실리카를 배워야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아야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돔 건축과 바실리카 형식을 모르면 성소피아 들어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를 잘 배워두셔야 다음 시간부터 성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는 인류 호모사피엔스 22만여 년 진화 역사에서 네 차례 중요한 변곡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은 세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38개 제가 직접 탐방했던 탐방 지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스탄불은 테오도시우스 성벽 동쪽으로 있는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 그중에서도 보스포러스 해협과 골든혼과 마르마라로 붙어있는 사라이브루누라고 하는 궁정곳, 이 궁정곳에 있는 중요한 박물관과 유적들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거든요.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동로마 지역의 10개 왕조사와 십자군 전쟁과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유스티니아누스 관련된 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지금 이제 성소피아 성당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로마 건축의 두 번째 특징인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익혀야 되는데 바실리카의 기원은 그리스다? 그렇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그리스다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끊으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그리스라고. 네. 그것까지 기억나세요? 바실레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실리카라는 뜻은 왕의 공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엉뚱하죠? 우리는 교회를 바실리카라 하는데 그리스어로 바실리카는 왕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늦게 다시 살펴보고 자, 기독교 초기 교회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바실리카 양식이다. 헷갈려요, 그죠? 네. 초기 양식은 바실리카고 로마네스크는 중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옛날 로마의 양식을 되살렸다 그래서 로마네스크고 로마 시대에는 정작 로마네스크라는 양식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그리스에서 스토아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리스에서 생긴 바실리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바실리케가 로마로 유입이 되면서 바실리카가 되고 폼페이에 남아있는 바실리카를 통해서 정확히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잠깐 로마 포럼으로 수도 로마인 로마 포럼으로 가서 쿠리아라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쿠리아나 바실리카나 두 개가 로마 시절의 대표적인 실내 건축물의 양식입니다. 근데 쿠리아는 나중에 교회를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쿠리아는 잊혀지는 거고 바실리카만 남게 된 건데 우리 이왕 바실리카를 배우는 김에 쿠리아까지 같이 배우겠습니다. 왜냐? 저걸 배워야 나중에 이탈리아 수도 로마를 탐방할 때 로마 포럼에 내려가 볼 때 쿠리아가 뭔지를 그때 이게 뭐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쿠리아를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실리카 양식을 교회에 313년 이후로 적용하면서부터 지금은 바실리카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313년 이후에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가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바로 여기 길게 보이는 저 길이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었던 길입니다. 파나테나야 도로. 이게 이제 마라톤을 뛰고 오거나 마라톤 전투 현장에서 뛰어들어온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가면 정말 2500년 전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죠. 그 파나테나의 도로가 있는 이 길을 뭐라 그래요? 이 지역을 아고라. 아고라라는 거는 아고라 쪽,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고라고 그 아고라 꼭대기, 산 꼭대기를 우리가 아크로폴리스. 폴리스에서 아크로는 한자로 대자, 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거, 가장 큰 거, 그거를 아크로폴리스.
거기는 누구의 공간? 신의 공간. 그래서 그리스 문명권의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의 공간과 신을 모시는 아크로폴리스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써놓은 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아고라 유적지에 가면은 옛날에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의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두 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진으로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를 내려다보고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널찍한 저 부분이 아고라. 저희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기저기서 하고 뭐 그런 장소예요.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제 포럼으로 바뀌었죠, 저게. 그리고 아고라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주황색 건물로 기다랗게 있는 거, 저거를 스토아라 그러는 거예요. 스토아. 스토아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스토아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은 이 스토아를 이제 아탈로스 스토아라고 부르는데 그 페르가몬의 왕인 아탈로스 왕이 돈을 대가지고 만든 스토아이기 때문에 아탈로스 스토아라 그러는 거고, 이거는 완벽하게 무너져 있던 거를 미국의 록펠러 재단인가 그 철강 재단이 카네기 록펠러예요. 거기서 돈을 대가지고 1950년대 후반에 복원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옛날처럼. 그런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 스토아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 주랑으로 연결되고 야외가 트인 공간을 스토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게 야외로 벽이 막혀 있으면 스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붕이 없으면 스토아가 아니에요. 한쪽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다른 쪽은 벽이 없이 야외로 트인 공간, 그걸 우리가 스토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토아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포르티코, 즉 이 주랑과 기둥복도인 주랑과 지붕과 한쪽 벽면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스토아라 그런다. 스토아에서 뭘 했어요, 사람들이? 스토아라는 이런 구조예요. 제가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요것을 그 원형으로 오리지널로 남아있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복원해 놓은 게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스토아가 뭔지를 보려면 아테네 가서 요걸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에다 만들기 때문에 아고라에 몰려서 뭐 장사도 어쩌고 하다가 좀 갑자기 햇빛이 너무 뜨거워. 그 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만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스토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집회하고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하고. 키프로 출신의 제논이 스토아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다 해서 스토아 학파라는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유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토아의 역할이 뭔지 이제 감 잡으셨죠? 네. 근데 BC 3세기가 되면 이제 원래 그리스 아테네가 이따 공화국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스토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건축을 상징하는 건데,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알렉산더 이후가 되면 그리스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뭘로? 알렉산더 왕이잖아.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왕정제가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합이 돼버리니까 공화정이 사라지고 자치도시를 내버려 둔다 그러더라도 전체 기본적으로는 알렉산더의 전체 왕국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유력한 3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면서 각 지역이 왕정제 국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생긴 거예요. 그 왕의 그리스어가 바실레우스예요. 그래서 이 바실레우스가 나의 스토아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바실리케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바실리케 스토아. 스토아인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는 아테네 공화국 시절에는 저런 공간이 필요해요? 전혀. 그냥 일반 시민들의 스토아 공간만 있으면 되고, 의사당이나 이런 건 따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치자를 위한 공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공공시설은 따로 다 있거든. 법정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아고라에 가면. 근데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이후에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독재자가 생겼고, 그 독재자가 뭔가의 행위를 펼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스토아로다가 그 왕을 위한 스토아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왕의 스토아다 해서 바실리케 스토아. 그거를 줄여서 그냥 스토아를 빼버리고
바실리케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바실리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역할과 왕의 활동 바운더리가 중요한 거니까 가운데 이 복도 부분이 상당히 넓어진 거예요. 건물 비슷해진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실리케로 오면서는 아까 이거는 지금 좁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왕이 거기 사람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뭐 자기 사무실도 차려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바실리케가 되면서부터는 공간이 더 넓어졌다. 5세기부터 로마는 집중적으로 그리스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다 배워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전차경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당연히 건축 양식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실리케를 배워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폼페이, 바실리케가 남아 있는 건 로마인 수도 로마의 로마 포럼에는 막신티우스 바실리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저런 형식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원형을 볼 수는 없고 폼페이에 남아 있는 바실리카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로마로 먼저 가면 이게 제가 이제 이쪽 이 팔라틴 원독에서 내려 찍은 로마 포럼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쫙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로마 포럼이에요. 자, 이 로마 포럼에다가 184년에 가토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있는 바실리케를 뽐따 가지고 바실리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헬레니즘 시대의 바실리케는 넓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넓어진 거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 밖으로 그 야외로 열려 있는 포르티코를 벽을 막아가지고 실내 건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실리카예요. 형태는 똑같은 직사각형 건물인데 어떻게 했어요? 벽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아까 아테네 그 아탈로스 그 스토아에서 본 거에서 밖이 막혔다. 그게 로마의 바실리카의 특징입니다. 이름까지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왕의 공간이라는 거를 그대로 따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4년에 로마 포럼에다가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법정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으로 썼던 겁니다. 이 바실리카를. 바실리카의 기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그리스와 달리 실내 건축물이었는데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판테온에서 포르티코 부분이 그 전실 부분이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외잖아요. 거기다 벽을 쳐가지고 실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에 기둥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층당, 우리가 요즘 그 바실리카 양식의 모든 교회 서양의 뭐 고딕 양식이든 뭐 들어가면은 가운데 본당 내부가 있고 양쪽 끝으로 기둥이 쫙 늘어서면서 복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실내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게 스토아에 있던 건데 거기다가 벽을 만드니까 기둥은 원래 있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에서 층랑,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복도다. 근데 그거는 원래 기둥을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주랑, 기둥 복도가 됐는데 그 아테네 시대의 야외가 아니라 실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는 궁룡.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닌 일반 바실리카 건물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가. 바실리카 교회는 그 바실리카 양식을 그대로 따서 졌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고 이미 바실리카, 그러니까 카토 이후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실리카 건물을 만들 때에 기둥에 벽을 주어가지고 기둥 공간, 포르티코 부분, 주랑 부분을 실내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가운데 직사각 길게 된 그 건물 내부에 본 실내 공간, 본당 부분 있고 거기 양끝으로 기둥이 쭉 늘어서고 복도 부분이 실내 벽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서유럽의 성당들을 탐방할 때 다 저렇게 생긴 바실리카 양식에 고딕 양식이 기본적으로 바실리카 양식을 그대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스를 국립용으로 만들고 자, 제가 서 있는 데가 폼페이 포럼이란 말이에요. 여기 폼페이 포럼이 이렇게 있으면 기다란 광장이 있고 이 옆쪽으로
옆쪽으로 바실리카가 있어요. 근데 천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원래 2층 규모의 바실리카였는데 이게 실내 건물인데 천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벽체하고 기둥 일부, 그 다음에 기둥이 양옆으로 있죠. 그래서 측랑 부분까지 그 바깥으로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간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 형태가 평면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붕만 씌우면 됩니다. 원래 폼페이 시절에 79년까지는 지붕이 씌워져 있던 거예요.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는 79년까지는. 그리고 측랑이라고 하는 것, 기둥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과 벽체 사이에 복도가 있잖아요. 측랑, 사이드에 있는 복도, 그리고 그 복도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 요게 스토아에서 시작돼가지고 바실리케, 로마의 바실리카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평면이고 중앙에 내부가 있죠. 측랑에 있고 열줄, 늘어선 기둥이 양쪽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지붕으로 덮여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스가 저 앞부분에는 이렇게 뭐 아치형으로다가 이런 게 있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바실리케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실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이 공간을 좀 넓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벽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바실리카에서는 벽을 만들면서 완전히 실내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의 바실리케, 즉 원형인 스토아와 로마 바실리카, 실내 공간의 차이점, 실내로 들어오면서 기둥 포르티코가 실내화됐다. 요까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바로 이제 그게 교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교회로 가기 전에 쿠리아라는 걸 보면 뭐냐면은 제 뒤로 있는 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게 쿠리아예요. 저게 로마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로마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입니다. 되게 오리지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이거구나. 저게 쿠리아 율리아, 안토니누스 황제 신전, 로물루스 신전,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이렇게 중요한 유적 4개가 남아 있어요. 그 밑에 뭐 저기가 septimus severus 저 개선문, 이쪽으로 티투스 개선문, 뭐 이쪽으로 더 있고 이 베스타 신전 있고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또 시설 몇 개 있는데 위로 솟아 가지고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주로 남아 있는 건데 뭐 다른 건 나중에 로마 공부할 때 자세히 제가 해드리고, 일단 쿠리아 율리아라는 걸 보면은 이 쿠리아 이거 어려워. 시간 많이 갈 텐데. 이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는 로마의 오리지널 원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312년 밀비오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한테 패한 막센티우스가 만든 게 바로 저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로물루스예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기념해서 만든 게 로물루스. 로마 공화국의 창시자 로물루스가 아니라 막센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한테 패한 막센티우스 아들, 그 로물루스의 신전이기 때문에 저것도 뭐 거의 기본으로 오리지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신전도 꽤 오리지널이 있고 뒤로 교회로 쓰였기 때문에 저 로물루스 신전이나 안토니누스 신전이 뒤로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중세에 저거를 교회로 바꾸면서 앞부분은 로마 오리지널이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있는 건 중세에 만든 저 교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포인트는 끝에 있는 쿠리아 율리아인데 저 쿠리아 율리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율리아 이름을 따가지고 그 율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카이사르 이름을 따서 쿠리아 율리아가 되는 거예요. 쿠리아는 뭐냐? 쿠리아는 그냥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의회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게 카이사르가 명성만 하고 암살당해 죽는 바람에 옥타비아누스 때 그 후계자 때 완공이 된 건데, 저게 그러면 오리지널 그대로냐? 거의 그대로고 저게 나중에 중세의 교회로 전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뭐 벽 갖다 좀 더 씌우고 그렇게 했지만 기본 골조, 바닥 면적, 지붕 높이 이거는 오리지널 로마 거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로마라는 데는 뭐 여기 우리 박 대사님 계십니다만 가면 뭐 너무 놀라운 게 많기 때문에 뭐 찾아온 것 같고 놀라면 안 돼. 이게. 예. 저 지붕 갖다 다시 씌우고 그러는 건 이제 중세 다시 씌웠지만
저 높이의 저 구조의 저 창문의 이런 것들은 로마 오리지널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쿠리아라는 거는 그럼 바실리카랑 뭐가 틀리냐 하면, 쿠리아라는 건 뭐가 틀리냐 하면은, 이게 무솔리니 시대 때 이제 복원했다는 건 뭘 복원했냐면, 중세의 교회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설물들을 싹 다 빼버리고 철거하고, 고대 옥타비아누스가 완공했던 의회 공간으로 복원시켰다 이거예요. 의회에 뭐 이런저런 장식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 시절로 다시 돌려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실리카 쿠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실리카는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쿠리아는 원로원 회의 공간이에요. 그 때문에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간이에요. 아시겠죠? 바실리카는 일반 시민들이 막 들어오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창문도 없잖아요. 몇 명만 거기서 불 밝혀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쿠리아와 바실리카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전형적인 두 개의 건축 양식인 쿠리아와 바실리카 있을 때, 그러니까 쿠리아는 바실리카를 본따 가지고 창문을 줄이고 폐쇄적으로 만든 게 쿠리아예요. 그건 교회로 바꿀 때 뭐가 더 교회에 어울리겠어요? 바실리카가 더 어울리니까 313년에 바실리카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쿠리아는 특수 계층의 특수 계급을 위한 건물이거든요. 폐쇄적인 거. 그래서 쿠리아는 열주도 없고 이런 게 다 없어요. 바실리카는 그런 게 다 있는 거고. 일반인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수 계층 몇 명만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밀폐 구조. 이런 게 쿠리아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 오리지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쿠리아와 바실리카의 차이를 보고,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이제 막신티우스가 세운 건데,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거 갖고 뭘 공부하기 좀 어렵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아까 코퍼 공법 그거 그대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라펠로가 그렸던 그 교황청 그 시스테나 예배당에 갈 때 스탄체 서명실에 있던 교황의 서명실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바로 라펠로가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에 남아있던 그 코퍼를 보고 이렇게 아치를 그린 거예요. 그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실리카.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바실리카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보고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럼 이제 교회 건물을, 그전에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누구 개인 주택이나 지하의 공동묘지나 이런 데서 예배 보다가 이제는 땅 위로 나와가지고 누구 개인 집에 몰래가 아니라 커다랗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로마의 전통 건축 양식 가운데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또 바실리카라는 말 뜻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그리스 매니아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리카 그러면 그게 왕의라는 뜻이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신정 정치에서. 그러니까 쿠리아라고는 의회 기능. 의회는 황제 정치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쿠리아라는 걸 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라는 의미를 담은 글자 뜻 그대로 해가지고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화정실이었다 그러면 또 혹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밀 집회 대신에 대규모 공개 예배를 필요하니까 이 쿠리아 대신에 바실리카, 황제라는 왕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는 그거를 썼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완전히 그리스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바실리카 양식으로 최초로 지은 성당이 본격 교회로 지은 게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성당입니다. 여기가 초대 이후로 교황청이 여기였었어요. 저기 교황청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성당이고 교황청이 되고, 나중에 웬기면서 교황청 가보면 지금도 똑같죠. 교황이 거주하는 공간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저 베드로 대성당 있고, 원래는 그거 만들기 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이 라테나로 성당이 바로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뻗고, 그죠? 앞부분도 그리스 신전 스타일이 있잖아요. 판테온 진 것처럼 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건축이 남아 있으면서 내부 그 구조를 바실리카 구조로 지은 게 바로 라테나로 성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는 거죠. 맑은 날 가서 다시 찍으면 이렇게 이쁘죠. 흐린 날 찍으면 이래. 그래서 유럽은 맑은 날 가야 돼. 겨울에 가면은 맑은 날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봄철 이후에 가야 항상 이렇게 맑은 데서 찍어야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모자이크로 남아있는 5세기 튀니지에서 만들어진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예요. 앞부분에 앱스 있고 주랑이 있고 이쪽에 입구 딱 있고 여기 모자이크로 다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나르텍스라는 게 입구잖아요. 저게다 실내로 들어와 있잖아요. 내부 있죠. 양쪽에 측량이 있죠. 가운데에 제단이 있고 그 뒤에 앱스가 있는. 내부가 신도 집결하고 측량에서 행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앱스에서 제단이 있고 주교들 거기 앉아 있는 거고. 그죠? 네. 요런 이제 평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바실리카 평면도를 알아야 이제 성소피아 성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초기의 교회가 단층 건물이에요? 단층 건물이에요, 뭐예요? 무지하게 큰 건물입니다. 보세요. 네, 얼마나 큰가. 여의도에 있는 뭐 큰 교회, 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내일 아침이에요. 한번 보세요, 규모로 얼마나 큰가. 네. 이 층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층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네, 무지하게 큰 거예요. 르브르에 가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던 대형 교화들 모자이크 이렇게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네. 오늘 강의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소편, 두 번째로 로마 건축의 특징인 바실리카. 지난 시간에 돔, 이거 두 개 갖고 다음 시간에 성소피아 성당으로 드디어 표 끊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